모두가 앞만 보며 질주할 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쇳길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가들인데요. 오늘 모실 분은 전통문화부터 근현대사까지 우리가 쌓아온 시간을 아주 독창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분입니다. 지금 서울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 안구선사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미술가이자 영화감독, 평론가, 또 기획자로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박찬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눌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개인전이 3월에 시작됐네요. 3월 19일부터 시작해서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 전시를 하는 동안 관람객들은 그런 상상을 해요. 이제 작가님은 전시를 통해서 관객에게, 관람객에게 작품을 선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작가님은 뭘 하고 계실까? 어디 숨어서 관람객들의 평을 좀 듣고 계시려나 이런 궁금증들이 사실 있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전시를 하는 동안에는 일상을 계속 하긴 하지만 네. 조금 공중에 붕 뜬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시장에 나가서 오시는 분들 만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또 이제 자기 작품 보는 것도 민망하기도 하고 해서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보통 책을 쓰시는 소설가나 시인의 경우에는 출간 이후에 독자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썼다. 혹은 이제 그 책을 읽은 독자들이 이 지점을 저는 이렇게 감상했는데 작가님은 그때 어떤 마음이셨느냐 이런 질문들을 오고 가는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미술의 경우에는 이 전시를 하는 동안에 이 관람객과 서로의 감상평을 나눈다거나 혹은 작가님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그런 시간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일반적으로 작가와의 대화 이렇게 해서 관객하고 작가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보통 만드는데 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그런 자리를 만들지는 않았고 다만 이제 전시하고 병행해서 이 전시와 관련이 있는 네. 제 비디오 작품 상영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걸 통해서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엿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제가 전시장에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한 글을 이렇게 핸드아웃으로 갖다 놨어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네. 작가님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미국에서 사진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진, 평론, 영상 설치 작업 혹은 기획, 영화 이렇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이제 표현해 오셨는데 이번 개인전은 회화 작품 중심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이 회화를 들고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글쎄요, 이제 제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부터 그때쯤 생각해 보면은 이제 TV, 특히 컬러 TV 이후에 미디어가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였어요. 네. 미디어라는 게 TV도 있고 사진도 있고 또 이후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등등 해서 그렇게 빨리 미디어 또 시각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상황에서 회화가 좀 낡고 좀 고답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네. 회화보다는 이제 미디어 아트에 집중해서 활동을 해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좀 거꾸로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디어가 너무 팽창하고 아주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깊이 침투해서 뭔가 그림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매체가 조금 더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런 좀 물리적인 접촉이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적인 그런 접촉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그림이 좀 더 신선하고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더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전공은 서양화 전공이에요. 그래서 서양화를 전공을 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 그림을 많이 그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그림을 거의 안 그리다가 이제 근래에 와서
이제 더 나이 들기 전에 그림을 좀 그리지 않으면 진짜 네네. 평생 죽을 때까지 못 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는 큰 결심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네. 그 얼마 동안 작업하신 회화 작품이 이번에 나오게 된 건가요? 네, 이번 전시에 나온 거는 한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찰 벽화와 조선 민화 같은 어떤 전통 소재를 재해석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그로테스크함이나 뭐 숭고함이나 어떤 판타지성이나 유머 이런 것들을 담고 그런 것들을 드러낸 전시라고 저도 아직 전시를 보지 못해서 그렇게 설명을 보았는데 전시 제목이 안구선사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전시에 관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안구는 이제 눈알 안구를 네. 말하는 거고요. 네. 원래는 구지선사라는 스님이 그 전설로 내려오는 선불교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지선사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제자의 손가락을 잘라서 네. 칼로 이렇게 손가락을 탁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한테 깨달음을 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분도 그 본인의 스승이 손가락 하나로 예. 깨달음을 주었다고 해서 그걸 계승해서 이제 큰 스님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구지선상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불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보여줬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 절에 있던 동자승이 그걸 흉내내서 네. 동네 사람들한테 법을 가르치겠다고 손가락 하나만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괘씸하기도 했겠고 네네. 네가 뭘 아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가르치는 뜻은 이 불교에서는 이런 감각기관 뭐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촉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좀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치니까요. 네네.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림에서는 이 구지선사 이야기는 보통 한국 사찰 벽화에도 가끔씩 보입니다. 아직도 그려지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이제 시각 예술가로서 눈이 중요하잖아요. 네. 시각이 중요하니까 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선불교 에피소드로 선문답 그림으로 네. 좀 해보면 어떨까? 손가락을 눈알로 대체하신 거네요. 네. 이 안구선사는 조금 그로테스크하긴 합니다만 누나를 이렇게 뽑아서 네. 이 깨우침을 준다. 그런 식의 어떤 만화적인 상상을 가지고 네. 해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표작이어서 예. 이번 전시 제목도 이 안구선사로. 안구선사.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전통의 재해석이기도 하면서 전통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기도 하면서 비트는 것 같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어디를 보니까 그런 그 인터뷰를 하신 걸 읽었습니다. 방금 이제 시각 예술가로서 이 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어떤 스스로의 자학적인 서사를 담았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보는 것에 집착하는 현대 사회를 풍자하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던데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불교에서 여러 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좀 거리를 둬라, 의심해라 이런 가르침이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감각 중에 네. 가장 뭐랄까요 중노동을 하는 가장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거의 중노동에 가까운 그런 감각 행위가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보는 같아요. 행위인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시각 집중적인 시각에 이렇게 중심이 돼서 모든 문화나 사회가 이렇게 지속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이제 시각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런 감각기관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지 네. 우리가 보는 것을 얼마나 또 믿을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되겠죠. 네. 이 작품을 좀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더 흥미를 느끼실 텐데
전시 제목과 같은 이름의 작품 안구선사 이 작품을 보면 아까 이제 작가님도 그로테스크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땐 굉장히 놀라우실 겁니다. 좀 기괴한 느낌도 들고 아마 그 작품 밑에 심신미약자 주의 뭐 이런 경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눈 알이 빠져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손가락으로 딱 그걸 짚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이 되는데 이 작품이 또 굉장히 독특한 것은 만화처럼 이 캔버스 안에 컷을 분할해 놓았는데 그것도 뭐랄까요? 정직한 분할이 아니라 약간의 불규칙적인 그런 분할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구선사라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뭔가 그로테스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흔히 이제 서구 문화를 주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예. 공포 영화라던가 뭐 미스터리라던가 또 잔인한 장면 하면 이제 범죄 영화라던가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이런 식의 미학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에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로테스크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것도 서구적인 것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꼭 그렇지 않다. 네. 거기에 좀 흥미로운 점이 많이 있는 거고 동아시아 문화 전통에서도 이런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만화처럼 좀 해학이 있게 우리 전통 중에 또 해학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해학과 예. 풍자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나라고 네. 오랫동안 잘해왔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거침없이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는 관객 중에는 너무 뭐 그로테스크가 너무 무서워서 눈을 못 뜨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네네. 사실 우리가 영화나 TV 드라마나 이런 데서 접하는 그런 잔인한 장면, 그런 공포 장면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가벼운 그건 풍자 그렇습니다. 만화입니다. 네. 예. 네. 그렇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안온하게 졸고 있던 관념들을 깨워낸다. 이런 설명을 받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보고 진짜 무릎을 쳤는데요. 진짜 그림을 보면 졸고 있던 사람도 깰 것이다. 이것은 이 강렬함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대표적인 안구선사라는 작품이었고 또 하나의 그 흥미를 돋우는 작품 중에 하나는 프로젝션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걸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리면 돌 위에 그 뽑힌 안구가 실핏줄이 나 있는 안구가 이렇게 놓여 있고 캔버스 밖에서 이렇게 손 하나가 뻗어 나와서 손가락 하나로 검지로 안구를 꾹 누르자 그 눈이 빔 프로젝터처럼 막 앞에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설명 잘 저도 잘 되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예. 말로 설명하려면 참 힘든데. 그렇죠. 네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약간 그림의 스타일은 예. 약간 그 산수화 같은 것을 모방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산수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못 그렸지만 산수화의 형식을 제가 빌어서 요즘에도 왜 현대 그 국악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과거의 그 전통 음악을 모방해서 현대적인 언어로 이렇게 재창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로 다루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가 너무 눈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풍자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뭐 무의식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잠재의식, 무의식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눈에 무의식이 들어있다면 어떤 걸까? 우리의 눈을 만약에 이렇게 꾹 누른다면 무엇이 나올까? 아, 약간 그런 네. 좀 만화적인 상상을 하면서 네네. 예, 해본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 이제 잘 보이진 않는데
눈알을 누르면 약간 공포 영화 비슷한 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가? 이게 사람이 네 사람이 사람이 중간에 쑥 머리카락이 좀 있습니다. 귀신 형상처럼 네. 나오는 거였나요? 그래서 아, 이 좀 산수화 스타일로 그렸지만 상당히 황폐한 풍경 속에서 네. 눈알 하나가 덩그러니 있고 그것을 누르면 뭔가 우리의 잊혀진 과거 또는 뭐 억압된 과거 이런 것을 이렇게 프로젝션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네. 그런 형식으로 그려졌고요. 제가 이걸 굳이 그림으로 그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주로 TV 모니터나 또는 전화기, 폰의 이 매끌매끌한 표면 이것이 굉장히 익숙하고 거기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한데 그림은 조금 제가 일부러 좀 우투두투한 표면에 좀 거칠게 그렸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질감이 이런 촉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감의 표현을 좀 해서 이런 미디어 환경에 대한 굉장히 투명하고 굉장히 네. 매끌매끌하고 이런 표면의 세계에 좀 대조되는 네.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네. 이건 좀 더 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본다는 것에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작가님에게 이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 작품을 떠나서도 이제까지 네.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을까요? 저도 하루에 2-3시간은 뭐 영화 보고 네. 유튜브 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실 너무 거의 붙어 있어갖고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좀 그러다 보면은 이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홀리는 것이고 맞아요. 매혹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거나 이 내면의 공간을 좀 확보하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또 미디어도 하고 하니까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이긴 한데 그것을 무언가를 보여주면서도 도대체 본다는 게 뭔가 보는 것 이면에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하고 좀 내부의 공간을 좀 확보해주고 좀 여유를 만들어주고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싶은 거죠. 네, 네. 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작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보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나 특히 요즘 보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강렬함 때문에 너무 평평해져 버려서 우둘투둘하고 입체감을 주는 그런 보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네, 작가님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접점을 잘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에 이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전통 미술을 근본으로 한 그래서 재해석한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떤 선불교 그로테스크 SF라는 장르를 스스로 이제 명명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네. 왜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불교에 주목을 하게 되셨을까요? 아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선불교 그로테스크 SF라는 건 사실 제가 좀 농담 삼아 쓴 말인데 네. 선불교 그러면 너무 뭔가 명상적이기만 하고 선문담처럼 어려운 얘기 수수께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선불교의 중요한 그런 뭐랄까요 문답이라던가 뭐 선시라던가 에피소드들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이제 어렵고 좀 심오한 얘기로만 이렇게 네.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그것이 뭔가 제가 선불교나 불교에 깊이 뭔가 성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불교 문화, 특히 한국의 불교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점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갖게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이게 요즘 소위 국뽕이라고 하나요? 너무 이제 민족 문화, 전통 문화를 이렇게 맹신하는 또는 이제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스스럼 없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네네. 어떤 역사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선불교 그로테스크 SF라는 장르는 앞으로도 이어질까요? 이게 뭐 새롭게 어떻게 나오기가 좀 어렵네요. 제가 너무 빠져 있어가지고. 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네. 그 SF라고 굳이 쓴 것은 거기 뭐 기술이라든가 뭐 과학이 있다기보다는 불교적인 특히 이 도상의 세계에서 그림의 세계에서 불교적인 상상에는 굉장히 우주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 시간대와 또 공간이 너무 커서 네. 그런 점에서 마치 그 SF 영화의 스페이스 오페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갖게 되고요. 또 네. 반대로 이런 SF 소설들을 보면 선불교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서양 작가들에게서도 많이 아, 보이고요. 그런가요? 동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점이 있어서 약간 반농담 삼아 네.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아주 힙해요. 힙하죠. 선불교 그로테스크 SF. 제 나이에 이렇게 힙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주 힙합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창배 명창의 바위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배고파 지어놓은 밥에 리도 많고 돌도. 네. 와, 전국에 이렇게 많은 바위가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창배 명창의 바위타령 듣고 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함께 들으신 바위타령은 우리 박찬경 작가님의 추천곡, 신청곡이었거든요. 이 곡을 왜 신청해 주셨을까요? 저 이 노래 처음으로 국악방송에서 들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몇 년 전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노래가 다 있나.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한국의 유명한 민화 중에 예. 금강산을 그린 그림이 아주 큰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에 온갖 바위들이 정말 생김이 다 다르게 그려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그림하고 이 노래하고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게 뭔가 그 바위 하나하나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바위에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단순히 그거를 이렇게 귀엽게 재밌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약간 기원을 좀 담아서 네. 이렇게 하는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저한테는. 그러네요. 와, 이창배 명창의 바위타령이었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박찬경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바위타령에서 어쩌면 이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바위를 하나하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각각의 서사와 모양이 다른 그 바위에 그 기원과 기도를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실제로 이번 그 지금 국제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인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안구선사 말고도 헛수고라는 연작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게 이제 절에 가는 길에 사람들이 쌓아 올려둔 돌탑을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좀 자연스럽게. 네네.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은 이 돌마다 옆에 숫자가 다 적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되셨을까요? 네,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 돌탑을 그린 것 같고 돌탑을 그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돌탑을 그린 것은 아니고 그림 돌을 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 돌 하나만 그린다. 그래서 하나 그리고 옆에 날짜 쓰고 네.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하나 그리고 날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돌탑을 그림으로 한 거죠. 돌탑을 그렸다기보다는. 돌탑을 그림으로. 네. 네. 그러니까 화가가 하나 그렸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돌이다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쌓은 방식입니다. 보니까 실제로
2026년 2월까지도 그리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전시 거의 전까지도 꾸준히 그리신 작품인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캔버스 하나를 그리는데 한 2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돌 다 쌌는데. 네네. 그러면서 무엇을 기원하셨을지 궁금하시네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산에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돌탑 쌓잖아요. 네. 하나씩.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저 이게 굉장히 좀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부터. 왜 그러냐면은 예술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게 사실 돌탑을 쌓는다고 뭐가 자기가 기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헛수고에 가깝죠. 네. 근데 이 헛수고를 하면서도 자기의 그 어떤 소원을 빌기도 하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간절한 어떤 염원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헛수고긴 하지만 완전히 무의미한 거라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거꾸로 사실 현대 생활에서 의미 찾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돌을 쌓으면서 오히려 좀 그 여유의 공간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자기 내면도 돌아보고 어떤 기원도 가져보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단어적인 제목이네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거를 헛수고의 의미 또는 의미 있는 헛수고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뭐 그림 그리고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예술의 세계와도. 네. 네. 통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림도를 쌓는 방식으로 한번 헛수고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이런 작업입니다. 네. 이 작품을 아마 실제로 가서 보신다면 그 매일매일 그리셨던 그 돌의 크기나 색감이나 그 전부 다 돌이 쌓아져서 돌탑 모양을 형성한 이후에 뭔가 불균형 속의 균형과 조화로움이 굉장히 재밌고 또 유쾌함도 있고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네. 실제로 이 작품 이제 전시에 대한 소개를 하는 기사 제목을 몇 개를 좀 찾아보다가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그림 잘 그린다던 박찬욱 감독의 동생 헛수고를 냈다. 이게 너무 낚시 제목이죠. 그렇죠. 그야말로 너무 낚시 제목인데 이 제목의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좀 재밌게 봤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렇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하고 보시기 시작하시더라도 이 안에 이 헛수고 연작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아마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돌 하나하나에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의 좀 장점은 예. 그림으로 된 헛수고니까 그림으로 된 돌탑이니까 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죠. 네.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원과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저도 함께 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이제 뭐 헛수고라는 제목도 그렇고 이것이 어쩌면 예술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작가님은 그 예술의 쓸모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예술이라 하면 먹고 사는 일과는 되게 무관하고 뭐 쓸모없는 것 혹은 무용한 것 이런 통념이 좀 있는데 이 시대에 예술은 어때야 하는가? 그리고 예술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쓸모를 주는가? 네.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저도 항상 저 자신에게 묻는 건데 사실은 이게 쓸모가 없어서 좋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마치 톱니바퀴의 나사모처럼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부품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사실은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술이라는 것이 이게 구체적인 쓸모가 뭐 예를 들어서 망치로 못을 박듯이 그렇게 유용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쓸모 없음이 가져오는 어떤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예술에게 중요한 어떤 조건이 어떤 목적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제가 이제 만신이라는 영화를 한 10여 년 전에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김금화 그 만신에 관한 생애에 관한 그런 영화인데 그거 준비하고 이제 찍으면서 뒷전이라고 하는 또는 파경이라고도 부르는데 굿이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연행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굿을 보통 3박 4일 뭐 옛날에는 일주일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동안에 부르는 그 귀신들, 홀령들, 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셀 수도 없을 많은데 네. 그걸 다 부르고 다 끝난 다음에 예. 거기서도 부르지 못한 잡신을 불러서 네. 다 매겨서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무당에 힘이 있으면 정말 끝도 없이 불러요. 예.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뭐 아까 막 우리 바이타령처럼. 네네네. 뭐 억울하게 간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을 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뭐 할 거 없이 굉장히 다양한 유령들을 불러서 매겨서 보낸다. 그것에서 저는 굉장히 그 큰 감화를 받았고 옛날에 오윤이라는 화가가 있는데요. 네. 80년대 민중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인데 그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자기는 굿만한 예술 작품을 하지 못한다라고 그 굉장히 좋은 화가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이 뒷전 또는 파경 이런 걸 보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연민을 갖는 것, 그리고 그 연민을 이렇게 정제해서 뭔가 그림으로나 또 미디어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영화 만신 이야기를 해주셔서 뭐 어느새 이 작품도 한 10년이 훨씬 전에 나오게 된 작품인데 만신 김금화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드라마죠. 이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게 그 아까 예술과 그리고 예술의 무쓸모가 가져오는 그 공간, 인간에게 주는 그 공간이 그 안정감을 주고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어떤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뭐 어떤 전통 불교부터 시작한 전통의 미술과 문화에서 시작해서 사실 만신도 무속신앙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였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도 조금 뭐 이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이고, 예. 그 신앙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면 신앙 고백인가요?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셨군요. 이게 무속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좀 개인적인데, 예. 글쎄 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살다 보면 좀 인생의 고비가 있고 좀 괴롭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걸 겪었고 그런 시기에 이상하게 무속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이거 나만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는 종교에 좀 정말 일도 관심이 없었는데 네. 그때 당시부터 조금 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새벽에 산에 가서 이렇게 무섭지도 않나 기도를 하러 다니나 네, 네. 저 사람들은 홀로. 네. 예, 그것도 홀로. 저 사람들은 얼마나 간절하길래 네. 도대체 마음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무속에도 또 민간 신앙에도 관심을 갖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이 만신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도 혹시 보시지 않으셨거나 또 보셨다 하더라도 한번 다시 이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만신 다시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그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에 대한 소개를 쭉 해드렸고 만신의 이야기까지 이어졌는데 이런 그 전시 말고도 지금 스위스 현대미술관에서 작가님 포함해서 한국 작가 8분이 비디오 아트 전시를 또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어떤 작품들을 선보이게 되나요? 아, 이거는 이제 요즘 뭐 K컬처 이런 게 많이 이제 크게 이제 유행이고 미술도 전혀 미국이나 유럽에서 물론 한국 미술 전시 많이 합니다만은 스위스에서 하는 거는 좀 처음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예. 그래서 스위스에서 대표적인 한국 미술에서 이제 비디오 작품 중심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는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시민의 숲이라고 하는 비디오 작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작품일까요? 시민의 숲이 바로 그 방금 말씀드린 뒷전 아. 또는 파경하고 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냥 야산에서 유령들이 별로 뭐 특별한 일을 하지는 않고 그냥 배회하는 것을 계속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요. 네. 특별한 일을 안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를 깎아 먹는다던가 뭐 그냥 일상을 네, 보여주는 거예요. 별일 없이 산에서 사람들이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데 조금 기괴해 보이고 아 유령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대인들이 아니라 이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통해서 조금 비극적인 일들을 겪었던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옷이라던가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역사를 생각하게 되죠.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유명한 사람 또는 뭐 그런 영웅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잡신이라고 부르는 만한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들인데요. 아, 네. 근데 제가 좀 관심 있게 해보려고 했던 것은 이 공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잖아요, 네. 유령들이. 네. 근데 사실 우리 사회를 잘 보면 사람들은 유령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뭐 공포 영화나 이런 거에는 재밌게 보시겠지만 현실에 정말 유령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고 귀신 유령에 대한 연민은 그렇게 현대적인 감각은 아니죠.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귀신들도 현대인들이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아. 묘사하려고 했던 네. 그런 작업입니다. 네. 아, 그 한국 그 근현대사의 그 비극적인 어떤 그리고 혹은 그 상처들을 연상하게 할 만한 그런 장치를 두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6.25부터 뭐 세월호 참사까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기억을 소환하게 하는 그런 작품의 이미지가 담겨 있고 이름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격변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애도의 작품일 수도 있겠네요. 이 네. 시민의 숲이라는 작품은. 네. 네. 그 한편으로는 애도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애도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비평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아까 제가 이제 그 예술의 쓸모에 관한 질문을 너무 큰 질문을 해드렸는데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좀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사회상이나 역사적인 사건을 작품 활동에 많이 반영을 하시고 그 또 무의식에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는 걸 이제 관객이 모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념이나 성이나 지역 같은 것들로 많이 분열돼 있고 또 개인화돼 있고 또 분노에 가득 차 있고 혹은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라고 조금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대에 예술가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이게 그냥 예술과 실제 삶이 괴리되지 않고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떻게 예술을 임해야 할지 그런 질문을 제가 감히 드리고 싶네요.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제가 뭐 소박하나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예를 들면 세월호 말씀하셨는데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그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배를 운행하고 이런 관련 뭐 학교 뭐 정부 할 것 없이 조금씩 뭔가 느슨해지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뭐 어떤 자기 일을 하지 않은 네. 그런 것이 총체적으로 가져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한테 좀 뭔가 정성스럽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게 아닐까. 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자기 직업에 충실하다라는 것도 그런 말로도 가능하겠지만 네. 좀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뭔가 정성 들여야 한다. 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또 무속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무속에서 굿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제수를 준비하고 네. 제기를 닦고 이런 걸 봐요. 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엄청나게 열심히 제기를 닦고 엄청나게 그 열심히 또 핵과일 이런 거 준비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것도 일종의 헛수고인데 그게 정성을 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그런 것과 좀 비슷해질 수는 없을까? 뭔가 정성과 예술은 혹시 같은 것은 아닐까? 뭐 네.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예. 해보면서 정성 어린 무엇인가를 근데 자꾸 정성 얘기하면 요즘에는 모든 서비스를 광고할 때 정성 어린 게 우리가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네. 상투적일 수도 있는데요. 네. 한번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팝아트니 뭐 인상주의니 이런 서구 미술의 사전은 잘 알잖아요. 잘 네. 많이 들어보고 그러면 팝아트나 인상주의처럼 정성주의, 뭐 정성미술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런 반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곤 합니다. 네. 저는 이 정성이라는 단어를 한동안 저의 키워드로 삼고 싶을 정도로 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한 이런 개인전 말고 또 앞으로 또 우리 작가님의 뭐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다면 짧게. 예. 네, 뭐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전시 개인전을 이제 했고요. 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림을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제 눈에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되도록 이제 그림들 많이 그릴 생각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있는데 거기에 권병준 작가하고 저하고 한 팀이 돼서 네. 새 작품을 이제 전시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소리 설치 작업입니다. 악기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9월 5일에 개막합니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박찬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